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알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을 위해 증언을 해주는 것이자 그들을 불멸화하는 것입니다. 롤랑 바르트의 마지막 강의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바르트는 글쓰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극복하는 행위이며 그들을 위해 증언하고 그들을 영원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글을 쓰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에 슬퍼했는지, 무엇에 웃었는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 글로 적다 보면 그 사람이 되어 그 세계를, 그 시간을 다시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바래지고 희미해지지만 우리에게는 다행히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방법이 있죠.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이 소멸되지 않도록 뜨거웠던 감정이 낙엽처럼 마르고 바스라져 부서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상상하며 기록합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혜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네. 저는 요가를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하는 소설가 김혜나입니다. 의외로. 진짜 많은 걸 여쭤보고 싶다. 네. 그래서 네. 요가 운동은 다르죠.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소설 얘기하면서 요가 얘기도 좀 할 거니까 일단 김은하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0년 오늘의 작가상의 장편소설 제리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장편소설 정크, 나의 골드스타 전화기, 중편소설 그랑주떼, 소설집 청귤이 있습니다. 산문집 나를 숨쉬게 하는 것들, 엔솔로지 소설집 세상이 멈추면 나는 요가를 한다가 있으며 수림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편소설 차문디 언덕에서 우리는을 출간하셨습니다. 책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이렇게 책 소개 네. 하고 알리는 자리들 가서 네. 조금 바쁘게 지냈고요. 네. 네, 조만간 이제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의 국제 창작 프로그램에 참석할 예정이라서 거기 출국할 준비로 그쵸. 조금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문디 언덕에서 우리는 이 책을 딱 봤을 때 표지를 보자마자 와 이것은 연애 이야기다, 사랑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이제 작가님의 그 제리 같은 소설도 저는 반사적으로 떠올랐어요. 네. 네. 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먼저 이런 연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편집자님께 전달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해당 사진은 디자이너님께서 직접 찾아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이제 제 예전 소설 제리 언급해 주셨는데 그 소설처럼 이렇게 사실 소설 속에 어떤 성애묘사가 따로 있지는 않은 소설인데요.
어떤 존재와 합의라는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는 식의 문장이 소설에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로서는 굉장히 내적인 의미의 포옹을 보여주는 표징이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 뭐랄까 딱 되게 인상적인 표지랄까? 잊을 수가 없는 네, 그런 표지였어요. 이게 지금 되게 두툼한데 책이 네.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원고지? 원고지로 한 950매 정도 진짜요? 됐어요. 네. 진짜 많이 쓰셨다. 네. 요즘 이렇게 두툼한 책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고생 많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장편소설 차문디 언덕에서 우리는 소설집 청귤에 실려있던 단편 차문디 언덕을 오르며라는 작품을 확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메이는 요가 지도사로 요가 수련을 위해 인도 마이소르에 갑니다. 차문디 언덕은 메이가 일몰을 보러 가는 장소이고 실제로 작가님은 또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메이처럼 아시탄가 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인도 마이소르에 갔을 때 구상하신 소설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요가를 수련하려고 이제 해마다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인도 마이소르 지역이었고요. 한 번 갈 때마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수련을 하다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마음이 좀 갑갑하거나 힘겨울 때마다 이 차문디 언덕이라는 곳에 자주 올라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었고 제 안에도 저 석양처럼 굉장히 다채롭고 아름다운 빛이 좀 잠재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삶을 좀 긍정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인도 마이솔과 차문디 언덕이 등장하는 소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단편을 장편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사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장편으로 기획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가 강사 일이랑 이 창작을 병행해 오다 보니까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장편을 또 시작할 엄두가. 그래서 이야기 그냥 단편으로만 맺어보자 하고 썼는데 오히려 단편을 쓰고 나니까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생겼었어요. 그리고 쓰고 싶다는 의지, 쓸 수 있겠다는 의지. 그래서 재작년에 일 그만두고 헝가리 레지던스에 가서 완성하고 왔습니다. 네. 거기서 소설만 쓰신 거예요? 헝가리 레지던스에서? 네, 또 마침 가고 나서 팬데믹이 이제 돼가지고 거의 뭐 자체 격리식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었고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종차별도 더 심해졌었고, 그래서 그냥 거의 방에만 있었고 그 덕분에 좀 작품 집필에는 더 집중이 많이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단편 차문디 언덕을 오르며가 이 장편 차문디 언덕에서 우리는 마중물 같은 느낌이네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중했던 그 단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이 시작되기 전에 맨 앞장에는 고영민 시인의 시 통증이 실려 있어요. 이 소설을 완성하는데 영감을 준 시일까요? 네, 이 시는 사실 소설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고영민 선생님 시집 되게 좋아해서 즐겨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영민 시인 작품들 특징이 좀 문장이 굉장히 읽기 쉬우면서도 구조가 되게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소설과 매우 잘 어울린다고 느껴져서 전문을 인용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소설을 다 쓰신 후에 이 시가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을 쓰기 전에는 내가 쓸 소설에 대해 사실 잘 모르는데 다 쓴 다음에 비로소 작가도 알잖아요. 내가 이런 걸 썼구나라는 걸.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소설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메이, 본명은 정윤희입니다. 이야기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인도에서 요가 수련을 하는 메이가 방문하는 장소, 만나는 사람, 먹고 생각하는 것 등이 3인칭 시점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고 메이가 K라는 인물에게
편지를 쓴 그 편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편지를 통해서 메이는 사랑하던 요한과 헤어졌고 가족에게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투트랙이랄까요? 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소설의 구성 네. 때문에 메이라는 인물에게 진짜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이런 구성을 하시게 된 계기랄까요? 네. 아무래도 소설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진실에 가장 가까이 가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부분까지 드러내기 위해서 1인칭 이런 편지, 서간문 형식으로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사적인 경험이나 사유나 묘사만 흘러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개인적으로는 3인칭 시점 소설을 즐겨 쓰지는 않았었는데요. 또 요가를 계속 수련해 오는 동안 저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저의 어떤 인간의 내면도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 개인적인 것과 또 객관적인 그 시선을 좀 그 두 가지 구조로 같이 번갈아 진행되면 맞아. 더 오히려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공감도 되고 네. 몰입도 되고 네. 재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막 그 익사이팅한 그런 재미가 아니고 네. 소설을 읽는 재미랄까요? 네. 그런 것도 서간문과 이게 그냥 이제 서술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에 들었습니다. 네. 이게 소설을 읽는 재미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랬어요. 공감해 주시니까 작가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네. 몰입해서 읽는 작품을 만났을 때 오는 네.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읽을 때 그런 즐거움이 저는 느껴지는 네. 소설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 편지에 쓰여 있는 요한과의 사랑 이야기가 좀 뭐랄까요 인상적이었는데 요한이라는 인물은 작곡가이고 선천적으로 이제 약한 신체를 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새하얀 문조에 비유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날개를 타고나지 못해서 하늘을 날 수가 없고 다리 또한 가늘고 연약해서 땅에서도 발디디기 어려운 위태로운 존재로 초반에는 그려지는데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비가 오는 날에 네.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요한을 메이가 업고가는 장면도 되게 아름답고 숭고하면서도 요한에 대한 어떤 몰입이 되는 그런 네. 장면이었는데 네. 근데 소설이 이제 진행될수록 요한이 또 이런 인물이었어? 라는 네. 걸 느끼게 되는 네. 그런 지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이랄까? 뭐 네. 이런 인물인 것 같은데 요한이란 인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가를 수련하면서 저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제 안에서 그 인간의 양면이라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좀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가 하면서 발견한 저 자신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또 아닌 거예요. 제 안엔 굉장히 분노도 있고 폭력적인 성향도 사실 있고 악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막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좀 발현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가를 제가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나쁜 감정들, 악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그냥 다들 이런 게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있는데, 사실은 다들 외면하고 묻어두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외면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극대화해서 이제 소설로 드러내보자. 현실에서 못 드러내니까, 이제 소설 속 인물로 이걸 내가 해설해보자. 드러내자 하고, 네, 요한이라는 인물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게 그냥 나쁜 인물이 아니고 네. 그 인물에 대한 성찰이 느껴지니까 네. 작가님의 네. 그냥 악인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악마가 아니라 이 악인에 대한
성찰이 느껴졌어요. 철학과 약간 사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더 뭐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고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가 인도에서 만나는 여행 작가 K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한과 좀 다른 존재인 것도 같지만 또 닮은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네. 메이가 또 남자를 잘못 만났구나. 네, 맞아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K라는 인물에 네.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K도 되게 미워하는 캐릭터로 많이 읽으시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K였어요. 이 K라는 인물은 제가 20, 30대 내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에서 네. 따온 캐릭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네, 카프카의 K.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읽을 때마다 K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갑자기 여기 나타났을까? 어디서 온 사람일까? 뭐 말은 뭐 토지 측량사라는데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네,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되게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걸 좀 멈출 수 없었던. 네,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제가 비록 뭐 카프카의 성과 같은 소설을 쓸 수는 없지만 어떤 K와 같은 그런 미스터리한 인물을 좀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만들게 된 캐릭터였거든요. 그리고 제 소설에서의 K는 뭐 상황이나 현실이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K라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메이가 계속 편지를 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자신, 작가인 저에게도 그런 K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독자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독자들이 어디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사실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언젠가 어디선가 제가 쓴 글을 분명히 읽어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제가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K와 같은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캐릭터로 남은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K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저는 다시 생각하기에 그냥 뭐 어떻게 뭐 잘못한 거 없지 K도 솔직히 뭐 사람으로서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독자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자살한 고모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고모가 떠난 뒤에 그 부재를 느낄 수 없는 가족 사진이나 또 메이로 하여금 선과 악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아미 언니라는 캐릭터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고모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어요? 저도 사실 20대와 30대의 이 시간들을 건너오면서 우울증을 조금 알았었어요. 이 우울증이 중증이 되면 살아가는 일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고통을 되게 당장 끝내고 싶다는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되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준비 과정 없이 그냥 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죽음 그 자체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사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존재가 갑자기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사라져 버리면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런 가족의 형태를 구상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네. 멀리 있지 않아요, 죽음이.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한 적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서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소설에는 인도의 사원과 여러 신들이 또 등장합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작가님에게 신과 종교, 선과 악, 죽음과 질병, 가난, 그리고 진짜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사유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막
요가 철학도 공부하셨고, 네. 네. 산스크리트어 등도 네. 공부하셨다고. 네. 되게 바쁘시고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을. 네, 인도에 갔을 때 네, 좀 그렇게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그런 어떤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거나 방문할 때는 그냥 되게 이국적이고 새롭고 기분 좋고 되게 다양하다 이런 정도 경험이나 생각만 할 뿐이었는데 인도는 정말 모든 면에서 모든 게 다 너무 달랐고 좀 이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계급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고민과 사유에 사실 명확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도에 계속 방문해보고 인도를 바라보고 고민해봐도 답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답이 있다면 더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이 사유를 항상 멈출 수가 없었고 이 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소설로 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항상 문학적인 화두로 많이 다가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어떤 삶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 뭔가 알게 돼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혹은 알고 싶어서 계속 소설로 써보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제가 잘 알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사유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답을 알면 소설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답이 자꾸 바뀌어. 맞아요. 난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잖아요. 답이 자꾸 변화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고정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작가님이랑 이런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맞아요. 또 메이가 요가를 수련하면서 하는 고민들에도 많이 공감이 됐는데 어떤 게 지금 진짜 이 순간을 사는 것인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으로 메이는 지금 이 순간에 산다라는 말의 진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 이 말들을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뭐 나 자신을 사랑하자, 막 이런 말이 맞아. 전 이 말이 되게 무책임하고 폭력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행위고 높은 경지의 수련이 좀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식의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이 예를 들면 아직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물구나무 서기 하면 건강해지니까 해. 그냥 맞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맞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되게 좀 무책임하고 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이제 요가 수련하고 훈련해 오면서 이제 조금이나마 느끼는 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어떤 대단한 작업이나 행위는 아니더라도 뭐 간단히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커피를 마시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맞아. 휴식하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막 못다한 일을 생각한다거나 뭐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렇게 자꾸 분리된 뭔가 마음이 분리된 생활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간단한 걸 하더라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 보는 것, 그런 사소한 연습이 잠깐 뭐 1분, 2분이라도 그렇게 연습해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엔 제 안에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좀 비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다만 뭐 10초, 20초라도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좋은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정신 수양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멘탈 함량 강의 같은 거. 그러면서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 쓰신 구절도 생각이 났어요. 저 읽어봐도 되나요? 네네. 작가의 말 말미에 이렇게 쓰셨어요. 매일 요가를 하고 있지만 요가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매일 소설을 쓰고 있지만 소설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요가를 하고, 그래서 매일 소설을 쓰고, 그래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정말 통찰력 있고 직관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저도 살고 있는데 삶이 뭔지 모르면서 사는 거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네. 그런 생각도 또 저는 들었어요. 네. 이어서 요가 얘기를 저희가 해볼까 하는데 작가님께서 참여하신 요가 관련 앤솔로지도 얼마 전에 출간이 됐잖아요. 네. 작가님에게 요가란 번박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일 것 같아요. 작가님에게 요가는. 네. 근데 요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막 20대 우울증 앓고 이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요가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요가를 정말 깊이 알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제 요가 지도자도 하게 된 거였는데요. 근데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이게 또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네,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해야 돼.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사회관계라는 게 생기니까 맞아. 그런 것들 누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런 게 어렵기도 했고 또 수련 자체도 사실 저도 너무 힘든 부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서 되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되게 싫어진 적도 있었고 떠나 있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떠나 있어 보기도 했는데 결국 뭐 한두 달도 안 돼서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가가 저에게 어떤 되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요가 한다고 바로 막 해탈하거나 막 행복해지거나 막 성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뭐 요가 동작 좀 된다고 내가 되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에 어떤 기대나 환상을 갖지 않아요. 요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진다거나 좋아질 거란 기대도 갖지 않고 지금은 요가가 그냥 매일 우리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그치.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되면 밥 먹고 때되면 자고 이런 것처럼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새벽에 요가 하는 거 너무 일상적인 그냥 행위가 됐고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요가가 생활이 된. 그렇죠. 특별한 뭔가가 아닌. 맞아요. 그래서 막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냥. 운명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 작가님의 하루 일과는 어떤 편이세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그렇죠. 네. 새벽에 요가 저는 조금 길게 하는 편이에요. 1시간 반에서 와. 2시간 이렇게. 2시간이나? 네,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몸 좀 안 좋을 때는 조절해서 30분 정도만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혼자 계속 수련하고 있고요. 저는 좀 저녁보다는 오전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수련하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오전에 이제 아침 먹고 쉬고 집안일도 좀 하고 쉬다가 점심 먹고 나면 오후부터 이제 작업해서 쭉 그냥 밤까지 읽고 쓰고 여유 되면 산책 조금 다녀오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지 않는 저의 삶과 같네요. 저는 거기서 요가만 빼면 저는 그 시간에 잠을 자죠. 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시간에 요가를 하시는 거고 큰 차이네요. 그리고 이 소설에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매일 똑같은 수련을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수련 속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해서
또한 매일 달라지는 수련 속에 결코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발견하고 체험한다. 네. 매일 반복하는 수련에는 요가와 소설 모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느껴지는 차이는 또 무엇일까?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에게는 이 요가와 소설이 모두 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해주는 도구 같은데요. 그래서 이 도구들로 끊임없이 저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리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실이고 그 속에서 느끼는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바라본 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 혹은 존재 그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변화하는 차이가 나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될 거고 그렇게 차이 나는 저 자신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작가님의 이 지금 하신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낸 게 이 차문디 언덕에서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 메이는 폭식증을 갖고 있는 인물로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도 음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메이와 폭식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폭식증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식이장애가 사실은 이제 몸보다 마음이 아픈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는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예, 여자들은 아무래도 막 살 뺀다고 안 먹기도 하고, 어릴 때는. 예, 그러다가 이제 막 땡기면 갑자기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글 쓰는 중에도 저는 그럴 때가 많긴 해요. 몰입해서 막 쓸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그냥 막 10시간, 20시간 쓰다 보면 밥 못 챙겨 먹을 때도 있고, 마감 앞두면 그럴 때 가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끝내고 나면 이제 막 몰아서 네, 허기지니까 쉬지 않고 막 먹을 때도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는 일 자체가 규칙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묘사를 좀 많이 폭발적으로 넣고 싶어서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걸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게 어쨌든 나의 욕구라기보다는 그 바깥의 욕구가 좀 작용하는 게 식이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 단편으로도 쓰시고 그 단편을 확장해서 장편으로 쓰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메이라는 인물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왔다는 건 메이와 이제는 좀 헤어진다, 놓아준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메이를. 네. 네, 이 서사 자체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내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가 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이야기가 저에게서 이제 떠나서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머물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또 되게 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작가님께서 놓아주신 메일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나 작가님의 차문디 언덕에서 우리는 많이 사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어떤 부분을 골라주셔서 읽어주시는 코너인데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 이미지를 좀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고른 부분인데요. 네, 읽어볼까요? 네.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 그 순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저 존재하는 것?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 누군가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던 시기가 있었어. 어떤 존재와 나의 존재가 합이라는 순간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면 하고 말이야.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것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 그저 담담했어. 모든 것이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이 표지를 떠올릴 수 있는 네. 문장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예요. 요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제가 올해 진짜 감동 받으면서 되게 많이 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네. 저는 원래 모든 뭐 책이나 영화를 여러 번 보는 성격은 아닌데 이 영화는 제가 홀린 듯이 뭐 하루에 2번, 3번씩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목은 분하구의 두 사람이라는 일본 영화예요. 그래서 우선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제 또래였어서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어떤 사회적인 시선들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던 인물들이 그 일본의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는 영화라서 정말 좋았어요. 네. 작가님의 소설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네. 포스터가 이 제 책하고 또 표지하고 좀 비슷한 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좀 많이 야해요. 성애 그래? 장면이 좀 많고요. 네. 그래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 예, 딱 그 30대 후반 인물들이 느끼는 정서라서 너무 이렇게 홀린 듯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공감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부터 의미심장해요. 분하구라는 거는 맞아요.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나 터지기 직전에 두 사람. 그렇군요. 저도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여쭤보고 싶어요. 집필 계획도 좋고 여러 가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10월, 11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 창작 프로그램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조금 단편 소설을 쓰는데 집중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쓴 단편 소설들을 이제 모아서 내년 가을쯤 또 책으로 묶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가을이면 금방 오죠. 네, 1년 깜짝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네, 금방 오죠. 내년 가을쯤 만나볼 수 있는 김혜나 작가님의 소설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쉬운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내야 될 시간이어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작별 인사 대신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긴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물건을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무엇을 챙기실 건가요? 이 전자기기들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요가 용품들, 요가복, 요가 매트 이런 거 당연히 가져가야 하고요. 읽을 책도 꼭 가져가고 그리고 제가 따뜻한 보이차 마시는 걸 좋아해서 차를 꼭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든 나의 영역 아닌가요? 네, 혼자 그쵸?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그렇죠. 네. 좋다. 그렇게 딱 그러니까 3가지를 꼽을 수 있는 작가님의 삶이 전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마음이 지금 확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나에게 요가 같은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저는 시간이었어요. 네, 나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생활이자 나의 친구이자 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에게 요가는. 네, 그래서 하나 나도 만들어야 돼요. 저희 문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항상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나 작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단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음유시인들이 현직 작가로부터 다양한 사연을 제보받아 신곡 발표를 하는 시간, 문소음감회,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현우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쓰는 정현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벌써 가을이 훌쩍 다가왔는데 2021년의 가을에 정현우 시인만의 가을맞이 방법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되게 규칙적인 루틴이 생겨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잘생겨져가지고 정말 이거 라디오라서 어떻게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정현우 시인님의 인스타그램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응감의 첫 주자이신데 이번 응감에는 어떤 각오로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저 사실 저번 음악보다 이번 음악이 살짝 더 좋은가 싶었는데 반응들이 저번 음악보다 훨씬 좋았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구슬프게 이런 감정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이렇게 막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현우 시인에게 사연을 의뢰한 오늘의 주인공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조창규 시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와 노래를 사랑하는 조창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창규 시인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게요.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소음감의 사연 제보자로 참여하시게 되셨는데 그 사연을 주시게 된 이유와 저희 이 문소음감의 강백수 시인, 정현우 시인, 방수진 시인이 있는데 그중에 정현우 시인에게 곡을 요청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가 요즘에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친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수다를 떨면 기분이 그래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다를 떨러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친한 사이가 정현우 시인이라서 부탁하기가 가장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친한 사이가 최고예요. 네. 그러면 정현우 시인께서 만든 곡을 듣기 전에 조창규 시인님께서 제보하신 사연이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연 신청서를 조창규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시인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낭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음감의 음유시인 여러분. 저는 시와 노래를 사랑하는 조창규라고 합니다.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글쓰기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다가 접고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다 접고 박사 논문을 쓰고 그런데 매번 다른 분야의 글에 몸과 마음을 적응시키느라 종종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꼭 감기 몸살을 겪고서야 환절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직 어느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몸과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론 쉬는 날인데도 마음껏 쉬지 못하는데 그건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이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감회가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고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귀한 사랑을 받는 감정과도 비슷한 것이니까요. 많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현우 시인의 미성과 섬세한 감정, 깊은 표현력으로 재탄생될 저의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님의 이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요. 되게 네, 천천히 느릿느릿 읽어주시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 노래, 논문 이걸 다 한 번에 해내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 시를 쓰기 전에는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CD가 몇백 장씩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좋아했던 가수가 그 셀린 디온이라고 약간 그런 가수를 좋아했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음악 쪽에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전공 수업으로 시창작 수업을 듣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시에 빠지게 되면서 계속 이제 시를 쓰게 됐고 그리고 현재는 제가 지금 대학원을 수료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박사 논문을 빨리 써야지 제가 졸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 논문은 내년 1학기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와, 그 화이팅입니다. 나는 논문을 써본 적은 없지만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은데 네. 네,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네. 네, 내년 1학기에 꼭 예, 논문 완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다른 분야의 글에 몸과 마음을 적응시키느라 종종 아플 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마다 나름 아픔을 극복하는 조창규 시인님만의 힐링 포인트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면 아무도 그곳에 있는 사람은 저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와 노래, 박사 논문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쵸. 해외여행을 못 나가서 대신에 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과한 쇼핑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 마음의 여유가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다시 자유롭게 다른 해외여행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시인님께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실 수 있도록. 정윤호 시인님께서도 사실 조창규 시인님과 비슷한 고충을 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도 쓰시고 노래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대학원에 입학하셨고 네. 그러니까 비슷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조창규 시인님의 사연이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네. 정윤호 시인님은 처음 이 사연을 접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저는 시와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스위치를 켜고 내리듯이 이렇게 자를 바꾸면 되는데 여기까지 공부까지 더 하니까 이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매번 저도 이제 정현우 시인의 말에 동감하는 게 시와 노래를 쓰는 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야 되고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그건 또 이제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너무 괴롭구나. 그래서 사실은 인내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네. 시와 노래로 좀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둘 다 그냥 힘든 일인가? 일단은 시와 노래를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좋은데 그 정현우 시인도 만들어봐서 알겠지만 그 창작을 하는 고통이 되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창작의 고통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또 결과가 또 기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세 개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우리 모두 과한 소비로 풀기로 과한 소비와 맛있는 음식과 해외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나 시나 노래나 박사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걸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 이제 제 귀에 들리면 그때는 되게 맞아, 좋더라고요. 맞아. 네. 이 보람과 어떤 그런 게 인간을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조창규 시인님께서는 이번 음감의 참여를 통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인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위로와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창규 시인님이 예상하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정현우 시인님의 신곡은 어떤 느낌일까요? 정현우 시인의 예전 노래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정현우 시인과 일상적으로 대화하면 되게 목소리가 밝고 쾌활하고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노래를 만약에 부르게 되면 만약에 정현우 시인을 일상적으로 만나봐서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현우 시인이 굉장히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이번 정현우 시인의 신곡은 이렇게 만약에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면 이렇게 눈송이가 막 휘날리는데 그 이제 정현우 시인의 이제 배경음악이 깔리는 거죠. 그 어떤 이제 지체 높은 양반 도련님이 그 집안하고 이제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집안의 딸을 사랑해서 밤에 몰래 도망치는 그런 뮤직비디오 장면. 나 방금 뮤직비디오 한 편 봤어. 봤어요. 지금 본 것만 같아요. 저도 막 그런 음악을 막 기대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시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거랑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눈 오는 밤에 네. 원수의 딸과 함께 도망치는 그런 느낌, 확 옵니다. 네, 정말 표현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창규 시인님의 사연이 정현우 시인의 감성과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정현우 시인과 조창규 시인의 콜라보 뮤직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뮤직 큐. 달밤의 거리 바람에 흩날리며 벚꽃을 지나 그대에게로 꿈도 없이 나는 걸었죠. 눈 오는 거리 모든 게 얼어붙어 슬픔이 휘날려 나는 그곳엔 그대는 먼 곳에 있나요. 회색빛 하늘이 걷고 있는 내 얼굴 저렴도 하더구나. 달빛도 내게 나와서 슬픔도 멈췄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대의 마음은 가끔은 너의 슬픔을 아시긴 할까. 네. 너무 좋은데요. 가을밤에 네. 이거 겨울 배경도 있지만 진짜 그 서늘한 바람 부는 낙엽 막 굴러다니는 네. 가을밤에 들으면 나 또 울 것 같아. 저번에 이어서 또 울 것 같아. 네. 와, 진짜 전통 사극 인트로에 들어갈 것 같은 서정적이고 고전미가 흐르는 멋진 곡인데요. 네. 정현우 시인의 풍부한 감정과 선율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번 곡 작업하시면서 특히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으세요? 이게 모티브가 됐던 시에서 보면 약간 저는 나오는 친구가 약간 유령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령. 그래서 어떤 유령에 든 기분으로 말하고 싶은데 입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귀신이나 유령 같은 거는 이미 소외돼 버린 존재인데 그것들을 대신해서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약간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만드는데 근데 그 귀신이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약간 생각하게 됐고 그 가사를 보면 벚꽃 거리를 지나서 바로 이제 겨울로 넘어가거든요, 장면이. 그래서 그 귀신의 계절들은 약간 그런 걸까? 약간 그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인간의 계절과 다르게 사는 뭐 다른 존재들의 세계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네. 되게 사색적이고 네. 상상력이 막 자극이 되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유령의 시간은 어떻게 네, 흘러갈까? 그래서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가는 귀신의 시간들은 어떨까? 약간 그런 감정으로 썼던 노래예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더 곡이 잘 나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막 소설 한 편 쓰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조창규 시인님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떠세요? 본인의 사연이 노래로 탄생했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전에도 이제 정현우 시인이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에 약간 신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수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람이 어떤 영혼을 훔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신기가 좀 있는데 근데 귀신이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귀신이 혹시 사랑을 하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원한에 의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한이 있는 귀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슬프게 들리는데 그거를 정현우 시인이 신기 있게 불렀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인님들의 상상력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뭔가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유령 귀신 하면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아름다운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상실감을 먼저 생각하시는 시인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참 은혜롭습니다. 저희가 들은 부분은 신곡 1절 부분이었습니다. 네. 강렬한 느낌은 아니지만 은근한 멜로디가 굉장히 귀에 쏙쏙 이렇게 들어오는 중독성이 있는데 멜로디는 어떻게 만드시게 되셨어요? 멜로디는 아무래도 메이저보다는 마이너한 느낌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았고 그리고 원작 시를 보면은 약간 사극의 느낌이 들어요. 2부에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를 보면은 이런 멜로디가 떠올랐겠구나 라고 이렇게 약간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몇 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 4옥타브래. 4옥타브 쉽게 얘기하면 소찬이 치얼스가 3옥타브 솔이고 그래서 솔, 라, 시 하고서 도, 레까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유령의 음역대 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2절에 쫙 지르는 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기대된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그 유령의 마음이 또 막 느껴졌어요. 그건 인간이 낼 수 없는 유령의 음역대인 것 같은데 진짜 높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1절을 보다 잘 맛있게 들을 수 있는 팁 있다면? 1절은 아무래도 약간 좀 절제해서 약간 가는 느낌이 이어서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던 게 귀신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니까 근데 계절도 이제 귀신의 시간은 봄에서 그냥 바로 겨울로 뛰어넘고 또 겨울에서 또 가봐도 계속 겨울이고 약간 이러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그런 귀신이 어쨌든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런 귀신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귀신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빛이나 어떤 바람이나 나무나 이렇게 흔들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존재들한테 입술을 그려주면 무슨 말을 할까? 약간 이러한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사물들에게 이렇게 입술을 그려주면 쟤는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좀 들으시면 약간 그런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옆에서 이렇게 뭔가 따뜻하게 있을 수 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요정이죠, 요정. 아, 요즘 맞아요. 사연 제보자이신 조창규 씨님께서도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곡을 접하셨을 텐데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혹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하신 점이나 감상이나 이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나 경험한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기독교이긴 하지만 귀신의 존재는 저도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귀신의 존재를 과연 정현우 시인은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방금 전에 들었던 1절에서 아코디언 소리인가요, 그게? 네. 그 소리가 저는 굉장히 편곡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코디언에 대한 어떤 구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셨는지 그게 네. 좀 궁금해요. 저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 6살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도깨비불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도깨비불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도깨비불이랑 그리고 이렇게 뭐 약간 좀 환영들 같은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저는 분명히 그게 실제로 봤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려워가지고 뭔가 환각을 착각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뭔가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잔병치레가 되게 많았고 열병도 되게 심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6살, 7살 때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했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아예 없어졌는데 약간 좀 궁금하긴 해요. 약간 그때가 진짜였는지 근데 아파가지고 뭐 환각으로 보였던 건지 진짜였을 거예요. 아 진짜였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집 보고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아이의 세계라는 것이 어른들이 망각해버린 그 세계가 네. 분명히 실제했고 사실이며 진짜인데 어른이 되면서 그거를 아니었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생각하는 네. 쪽이어서 네, 전 진짜의 한 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물들한테도 다 어떤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데 맞아. 어떤 수호령 같은 것들이 그래야지 뭔가 사는데 따뜻하지 않을까 착박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믿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아코디언. 네, 아코디언은 이렇게 뭔가 박자 약간 왈츠 박자거든요. 그냥 그 왈츠 박자에 뭔가 그냥 너무 약간 또 우울하게 가면 또 너무 무겁고 근데 또 그 아코디언 소리를 넣으니까 또 이렇게 밝아지면서 뭔가 좀 슬픔이 또 격조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넣었더니 딱 이거다 해가지고 넣게 됐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전문적인 대화였어요. 문장의 소리 신작 코너 문서응감에 일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정현우 시인님? 오늘 저번에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참 작가로 있을 때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낯서네요. 낯설고 좋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나 귀신 얘기해서 너무 좋았어요. 조창규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사연을 신청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진 것 같고 노래에 대한 또 기대도 많이 또 생기고 오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정현우 시인과 조창규 시인이 만나서 탄생한 신곡의 2절과 전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누고자 합니다. 문서응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두 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되는 마로니에 여성백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제약, 동아ST가 후원하는 제39회 마로니에 여성백일장이 오는 10월 15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미등단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랜 시간 동안 예비 여성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어온 마로니에 여성백일장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개회식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글재 중 4가지를 추첨할 예정입니다.
100일장 참여를 위해서는 추첨된 글재를 확인하시어 글재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시고 15일 행사 당일 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로니의 여성 100일장과 관련된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로니의 알림이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마로니의 여성 100일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문학광장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장의 소리도 마로니의 여성 100일장과 함께합니다. 오는 10월 15일 저녁 7시에 마로니의 여성 100일장 특집 라이브 방송을 문장의 소리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글쓰기를 주제로 박연준 시인님과 은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문학광장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